저는 올해 65세입니다. 30년 동안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아들이 죽었거든요. 며느리도 함께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미워도 미워지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저는 그랬어요. 30년 내내요. 사건은 1995년에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당시 32살이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죠.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환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 얼굴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밝던 얼굴이 어둡게 변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자다가 식은땀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걱정 마시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아들이 뭔가 큰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민수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회사에서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라고 하는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때는 무슨 소린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민수는 당시 대한의료기기라는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인공수정체라는 걸 만드는 일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죠.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개발한 인공수정체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했고 안전성 검사도 더 해야 했어요. 그런데 회사 사장인 박철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리하게 출시를 재촉했던 거예요.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이미 수주까지 받아놨으니 빨리 내놓으라고. 민수는 반대했어요. 아직 위험하다고.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박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매일같이 회사로 불러서 소리를 지르고 급여도 깎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도 소용없을 거라고. 아들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손톱은 물어뜯어서 피가 나 있었어요. 며느리 은영이도 걱정이 태산이었죠. 임신 7개월이었는데도 남편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1995년 11월 15일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죠.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박철수가 오늘 최후 통첩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인공수정체 최종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고하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고. 그뿐만 아니었어요. 아들의 가족들까지 위협한 거예요. 임신한 며느리와 저까지. 민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방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더라고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어머니, 저는 할 수 없어요. 환자들이 다칠 수도 있는 일은. 그리고 그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하러 갔어요. 하지만 오후 3시쯤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쓰러졌다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32살 아들이 제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며느리 은영이는 그 충격에 3일 뒤 조산을 했어요. 7개월 된 아기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은영이도 출혈이 심해서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어요. 한순간에 제 가족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박철수 때문에. 그 사람이 제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압박하고 협박해서 32살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죠. 장례식 때도 박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의금 한 푼도, 사과 한마디도 없었죠. 오히려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불량한 인공수정체를 그대로 출시했어요. 돈벌이가 우선이었던 거죠. 6개월 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인공수정체를 이식받은 환자들 중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눈에 염증이 생겨서, 더 심한 경우에는 뇌까지 번져서 결국 제품은 리콜됐지만 이미 150명이 넘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 중에 8명은 목숨까지 잃었죠. 민수가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박철수는, 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회사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고 자신은 해외로 도피해버렸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복수를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주겠다고. 30년이 걸려도,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가 눈을 전혀 못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남의 아이라도 불쌍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그 남자가 바로 30년 동안 찾던 그 박철수였던 거예요.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도 많이 생겼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차분해야 했어요. 30년을 기다린 복수를 성급하게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아이에게만 관심을 보였어요. 아가야, 어디 아프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자 그 아이가,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네, 할머니야. 이름이 뭐니? 하은이요. 하은이가 대답하면서 저를 향해 손을 내밀더라고요. 할머니 손이 따뜻해요. 그때 박철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실례했네요.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제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아니에요. 하은이가 참 예쁘네요. 눈이. 박철수가 한숨을 쉬더군요. 태어날 때부터요. 선천적으로. 그런데 이상했어요. 30년 전 그 냉혹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절절했어요. 전국의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는데 모두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민간요법 말이에요. 저희 외할머니는 시각장애인들을 치료하는 걸로 유명하셨거든요. 한약과 침, 그리고 특별한 안마법을 사용해서, 물론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법을 저에게 전수해 주셨거든요. 언젠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써주라면서.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어요.
민수가 죽고 나서는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건 복수의 기회였으니까. 아버님,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박철수가 눈을 크게 뜨더군요. 정말요? 혹시, 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하은이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제 목적은 치료가 아니었어요. 박철수에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30년간 모은 증거들을 활용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집에 가서 저는 30년 전부터 정리해온 자료들을 다시 꺼냈어요. 민수가 죽기 전에 몰래 복사해둔 회사 서류들,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박철수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사람이 해외로 도피한 뒤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박철수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글로벌 메딕스라는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회사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교묘하게 숨어 있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철수에게 하은이라는 외동딸이 있다는 것. 10년 전 늦둥이로 얻은 딸인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고 박철수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완벽한 복수 계획이 세워졌어요. 하은이를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박철수의 신뢰를 얻고 그 사이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서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며칠 뒤 박철수가 하은이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북촌 한옥마을 제 집까지 30년 전에는 사람을 깔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치료비는?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일단 하은이부터 살펴보겠다고. 하은이를 제 방으로 데려가서 외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눈 주변을 살펴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정말로 희망이 있었어요. 선천적 시각장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꺼풀 안쪽에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적절한 자극과 한약 처방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였죠. 하은아, 할머니가 꼭 낫게 해줄게. 약속할게. 정말요, 할머니? 하은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은 복잡했어요. 이 순수한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하지만 복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한을 이렇게 놓칠 수는. 그날 밤 첫 번째 치료를 했어요. 외할머니의 비법 침법과 특별한 한약을 우린 물로 눈을 찜질하는 것. 30분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은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정말? 뭐가 보이니? 희미하게. 빛이.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인가요? 하은아, 정말이야? 네, 아빠. 조금이지만 그 순간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전 그 차가운 사람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묘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죠. 치료가 끝나고 박철수가 치료비를 물어보더군요. 저는 일단 사양했어요. 하은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돈 이야기 하지 말자고. 그러자 박철수가
그럼 다른 걸로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고. 저는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하나 부탁이 있어요. 제가 민간요법을 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의료기기나 약품 같은 걸 구하기가 어려워서 박철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의료기기요? 네, 간단한 것들이요.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 그런 것들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런 거라면. 박철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얼마든지요. 제가 그쪽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철수의 사업에 개입할 명분을 만든 거예요. 며칠 뒤 박철수가 직접 각종 의료기기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전부 새 제품이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고마웠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아, 그런데 제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요즘 의료기기 사업이 어떤가요? 예전에 아는 사람이 그쪽 일을 했거든요. 박철수가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그냥 그럭저럭이죠. 혹시 대한의료기기라는 회사 아세요? 90년대에 그 순간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일을 숨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비겁한 인간이라는 걸.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하은이 치료는 계속하면서 박철수의 현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회사 글로벌메딕스가 또다시 부실한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죠.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은이의 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아빠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요. 하은이가 기뻐하며 박철수에게 달려갔어요. 박철수는 정말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할머니 덕분에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잠시만, 이 사람도 아버지구나. 하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구나. 하지만 그런 감정은 잠시였어요. 제 아들 민수도 32살의 아버지가 될 뻔했거든요. 며느리 은영이 뱃속에 있던 제 손주도 박철수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 생각이 다시 드니까 복수의 의지가 더 강해졌죠. 박철수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큰 부탁을 했어요. 사실 요즘 제가 돕고 있는 분들이 심각한 질환을 앓고 계세요. 인공심 장박동기가 필요한데 박철수가 잠깐 주저하더니 그런 고급 의료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 그럼 직접 회사에 가서 상담받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함께 가면 박철수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겠죠. 딸의 눈을 고쳐준 은인한테.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 글로벌 메딕스 본사에 가게 되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30층짜리 빌딩의 15층이었어요. 박철수가 저를 안내하면서 회사 곳곳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30년 전 제 아들이 일했던 그 연구실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직원들이 야근하고 있었고 스트레스 받은 표정들, 불안해 보이는 눈빛들, 그리고 박철수 사무실에서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잠깐 사무실을 나섰는데 박철수의 책상 위에 신형 인공심 장박동기 긴급 출시라는 서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 옆에
안전성 검사 미완료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일을 또다시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사무실로 돌아왔죠. 박철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인공심 장박동기 말인데요. 다음 달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때 특별 가격으로. 다음 달이요? 저는 일부러 놀란 척 했어요. 네. 최신 기술로 만든 거라서 기존 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안전성 검사는 끝났나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박철수가 잠깐 당황하더니 물론이죠. 모든 검사를 통과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제가 본 서류에는 분명히 미완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30년 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박철수의 부실 의료기기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께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20명이나 되었어요. 그분들 모두 박철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의료기기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30년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부실 의료기기 제조는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고.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은이 치료를 핑계로 박철수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딸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저녁 박철수가 술에 취해서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사실은 예전에도 의료기기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큰 사고가 있었어요. 한 직원이 한 의사가 반대하는 걸 무리해서 밀어붙였다가 박철수가 울먹이더라고요. 그 의사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처음으로 그 사람 입에서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박철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사람 목숨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르신가요? 박철수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하은이 때문에 달라졌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본 서류만 봐도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하은이가 있어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는 걸. 2주 뒤 하은이의 치료가 거의 완료되었어요. 이제 90% 이상 시력이 회복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박철수는 감격해서 저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돈은 필요 없다고. 대신 다른 부탁이 있다고.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 저는 그때 30년 동안 준비해온 최후의 카드를 꺼냈어요. 사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30년 전에 돌아갔는데 의사였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름이 김민수였어요. 대한의료기기라는 회사에서 인공수정체 개발을 했었죠. 그 순간 박철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설마, 네, 맞아요. 당신이 죽인 그 김민수가 제 아들이에요. 박철수가 뒤로 주저앉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아니에요.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방에서 30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꺼냈어요. 당시 회사 서류들,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최근에 촬영한 글로벌 메딕스의 부실 의료기기 관련 서류들. 이 모든 걸 내일 검찰청에 제출할 거예요.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은이 때문에라도. 하은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30년 전 제 며느리 뱃속에 있던 제 손주도 하은이 또래였을 텐데요. 박철수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년, 30년을 기다린 복수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박철수는 구속되었어요. 30년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부실 의료기기 제조, 그리고 그동안의 각종 비리들 모두 드러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회사도 문을 닫았고 전 재산은 피해자들 배상금으로. 하은이는 제가 끝까지 치료해줬어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지금 하은이는 친척분들이 키우고 계세요. 가끔 제게 안부 인사를 해와요. 할머니 덕분에 눈이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 제 손주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박철수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30년의 한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민수 무덤에 가서 말해요. 아들아, 엄마가 드디어 해냈다. 그 나쁜 놈을 벌 받게 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며느리와 손주에게도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잊지 않았다고, 30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기회가 와요.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어요. 박철수가 감옥에 간 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은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친척 아주머니와 함께. 할머니, 하은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야, 왜 그래? 일어나.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할머니 아들분을. 하은이가 울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괜찮다, 하은아. 너는 잘못이 없어. 아빠는 아빠고 너는 너란다. 하지만 하은이는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 아들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때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화가 나서도 슬퍼서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다행이야. 정말요? 응.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있어야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날 하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증오까지 끝낼 필요는 없다는 걸. 아니, 오히려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그 뒤로 하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하은이 같은 딸을 두고 싶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날은 하은이와 함께 민수 무덤에 가기도 해요. 오빠야, 나 하은이야. 할머니가 눈을 고쳐주셨어. 고마워.
하은이가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민수가 대답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괜찮다, 하은아. 잘 자라라.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해줘. 이제 그만 아파하라고. 30년 동안 저는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의미 있는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걸. 물론 박철수를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은이만은 다르거든요. 그 아이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할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하은이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가끔 저에게 편지를 써보내요. 할머니, 저 요즘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생각해요. 민수야, 우리 복수는 성공했구나. 그 나쁜 놈은 벌 받았고, 그 딸은 착하게 자라고 있어.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 작년에는 하은이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하은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 결국은 옳았다는 걸, 복수도 필요했고 용서도 필요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원한 건 저에게 다시 웃는 얼굴이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걸. 여러분, 인생에는 때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저처럼 가족을 잃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증오에만 매달리지도 마세요. 복수는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다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30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은이 덕분에 지금도 가끔 하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해요. 3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을 그때마다 생각해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민수가 하늘에서 하은이를 보내준 거라고. 엄마 너무 아파하지 말고 이제 그 아이라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보내준 거라고. 오늘도 하은이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이번 주 일요일에 놀러 가도 돼요? 친구들이 할머니 만나보고 싶대요. 그래, 오너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사랑해요, 할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민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들아,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한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하은이라는 손녀가. 너도 좋아할 거야.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거든. 그리고 그 나쁜 아저씨는 벌 받았어. 내 원수를 갚았어. 이제 편히 쉬어라, 아들아.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어요. 따뜻한 노을이 집안을 물들이고 있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요.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사랑도 시작됐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은이와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갈 그런 인생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미움보다는 사랑을, 증오보다는 용서를 마음에 품고 사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65년을 살아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걸,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